지금은 우리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SNS를 통해서 곧바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널리 알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특히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알파고와 우리 새누리당 기호 1번의 뜻을 합친 알파원 유세 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야당 간의 경쟁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야당 간의 힘을 합쳐 정부 여당의 곡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야권 연대에 적극 나서셔서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야당이라는 신뢰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도 연대 없이는 자신 없다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만든 이유는 반대만 하는 양당 체제를 깨고 문제를 해결하는 3당 정립 체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 오늘의 정치권 소식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못 뵈가지고 예. 지금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그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몇몇 지역구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이 지역구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로 종로인데요. 지금 오세훈 전 시장과 정세균 전 대표가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일 오세훈 전 시장이 승리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당내에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여권 내에서 지각 변동이라기보다는 경쟁이 시작되겠죠. 경쟁. 예,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 혼자 부각이 돼 있는데 이제는 이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당 내에서 이 경쟁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이 오세훈 전 시장이 그렇게 그 경쟁의 대상이 될지 또 다른 누가 될지 말이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쟁자가 나오는 건 두 사람일 경우 1등, 2등이 경쟁하는 거니까요.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 전 대표가 승리하게 된다면 또 정세균 전 대표도 또 당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더 탄탄해지고 주목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이죠. 물론 본인의 수족은 다 잘렸습니다만 영향을 미치죠. 공천에서 뭐 정세균계가 집중적으로 좀 그리고요. 이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 소위 나를 이제 밀어주는 사람이 많았을 때도 유리하지만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나를 밀어준 사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가는데 줄 서려는 생각을 갖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정세균 전 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내부에 정세균계 쪽이 많이 뭐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 사실 지금 뭐 겉으로는 아무 직책도 없어요. 선대위에 참여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름이 나오고 말해요. 어디 갔다 이거 아직도 실세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실세죠? 요새 말로 그 오너지요. 오너. 그것이 확인됐잖아요. 이번에 김종인 대표. 김종인 대표의 비례 공천 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주인이 이 문재인 대표라는 것이 전 대표라는 것이 확인됐고 결국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데려다 놓은 바지 사장이다. 그걸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책임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직책적으로. 그렇죠. 과거에 대표할 때는 뭐 비주류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 선거에 책임 안 진다는 말이죠. 그런 그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그 이 색안경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 김종인 대표를 이 데려다 놓고 이 사장으로 채용해 놓고 말이죠. 뭐 가만히 앉았어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뭔가 조정하고 신호만 내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말이죠. 좀 뭐라 할까 이 항의도 하고 달라들고
또 문재인 대표가 그러지 마라 하면 안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책임은 없고 말입니다. 예.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가서 총선 때까지 가고 총선 이후에는 그럼 문재인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리라고 보십니까? 왜 여쭤보냐면 김종인 예. 대표 난 바지 사장 아니다. 호남 대통령론까지 호남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건 호남의 자기가 대표적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말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 되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호남에 와서 그런 표현한 게 부적절해요. 예, 안 어울려요. 왜요? 예, 호남이라지만 과거에 나는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거 때 되니까 거기 가서 표 얻으려고 나도 호남에 연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이 광주에서 제일 거부하는 국보위 그것 때문에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과거에는 김종인 대표가 마치 요 다음에 대권 후보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을 완전히 접수해가지고 그냥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 비례 파동을 계기로 해서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이건 문재인 대표가 이제 데려다 놓은 말이에요. 바지 사장이구나. 그게 확인돼 버렸어요. 그런데 뭘 자기가 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건 아무 간섭 없이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공약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네, 안 들어가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공약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제어도 하고 왜 그러냐면 세종시 문제인데요. 이게 근데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선거 때마다 등장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2012년 대선 때도 그때 당시에 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입니다. 그 의장이 당시 강원태 광주시장이 맡고 있었는데 강원태 시장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2012년 7월에 이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어라. 근데 이번에 또 그 얘기를 했다가 일요일 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월요일 날 김종인 대표가 검토하라고 그래서 줄어들었다. 그 김종인 대표가 파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김종인 대표가 이 검토하락에서 줄어든 결과지만은 그걸 그렇게 할 때 그걸 밀고 갔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수도권이 거의 50% 아닙니까? 국회의원 중에 122석인가 말이죠. 122석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하고 결별하게 되면은 충청권에 말입니다. 뭐 20석 정도 얻기 위해서 대전까지 해서 30석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122석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애초에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건 미숙한 탓이죠. 또는 성급한 것도 있고 포퓰리즘에 젖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야당 김종인 대표 보면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요. 긍정적인 이 경쟁이 없어요. 항상 상대방 비방하고 심지어 오늘 또 내가 아까 뉴스 보니까 울산 가서 말이죠. 여기 이 지역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여당 탓이라고 여당만 보내서 이렇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국민 소득이 3만 불, 4만 불 된다는 데가 어딥니까? 울산하고 포항공단하고 거제하고 광양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다는 데 가서 이렇게 못 사는 것이 여당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그거 우스운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뚜렷이 다른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은 일단 좌우간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비난하고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야권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최근에 보면은 벌써 선거 운동 시작도 안 됐는데 연대 얘기부터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게 자기가 되면은 그 당으로 안 나와야죠. 지지 못 받는 당으로 안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좀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나를 밀어주는 연대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 정치 모든 일정을 포기해야 됩니까? 말도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정치가 양당 제도 때문에 오늘의 정치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양당 제도 때문에 못해도 2등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국외선진화법에 의해서 과반수 못 돼도 말입니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180명 미만만 되게 만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자기네 권익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제3당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선되느냐 이걸 연구해야지. 상대방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 연구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이거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번에 말입니다. 어느 일당이 말입니다.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가집니까? 과거에 말이죠. 3당 합당해가지고 200석 넘었잖아요. 그래 정치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네. 4당 체제 하에서는 뭐든지 만장일치로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한 당이 그냥 3당 통합해서 200석 넘어버리니까 국회가 늘 파동이었어. 파행이었어. 몸으로 때우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결코 국정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저 제3당 택해가지고 내가 당선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안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신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지 말이죠. 자기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후퇴시키는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선의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다수를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 의정 역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200석 넘어가지고 잘된 정치가 없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합의 맘대로 하고 연대 합의 맘대로 하면 제명까지 가능하다 지금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말이에요. 그것은요 이 제3당의 서름이 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입니다. 야권 연합할 때는 어떻게 했냐? 진보 진영하고 제1야당이 후보를 안 내고 진보 진영 후보를 밀어줬잖아요. 그런 연대를 한다면 몰라. 그런데 지금 비교해가지고 지지 많이 받은 사람 밀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다 밀어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정당이 그러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경향이 줄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후보 찍은 정당으로 정당 투표를 가니까 전국 그런 투표를 위해서도 국민의당은 좀 그게 후보가 나가야죠. 그게 나가고요.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진보 정당 보세요. 외국도 그랬잖아요. 지금 몇 석을 얻든지 간에 소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과거에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랬잖아요. 누구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그런 후보 있었잖아요. 그 후보 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